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곽상도 의원이 출연한 여의도 포차에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곽상도 의원, 얼마 전에 그 부인이 오랜 그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별한 직후가 돼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포차 같은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좀 모시기가 조금 좀 마음이 걸렸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저 장례식장 가면 일부러 막 떠들썩하게 또 고스톱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일부러 막 크게 막 웃고 그러세요. 빨리 슬픔을 잊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자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생각을 좀 하다가 그냥 한번 모시는 게 좋겠다 이랬고,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1시간을 더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더 해달라 이러셔가지고. 종이갈매기님의 질문입니다.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앞날이 궁금합니다. 이대로 가면 감옥이죠, 뭐. 이대로 가면 감옥을 피할 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딸을 외국으로 보낸 게 해외 도피를 위해서 아니죠. 딸이 저지른 것 같아요. 뭐 문재인, 김정숙이 야, 너 안 되겠다, 나가 있어라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딸 문다혜라는 사람이 뭐 문재인이나 김정숙 얘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문재인이가 대선할 때 나는 정의당입니다. 뭐 당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의당 당원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김정숙도 함부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그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문재인이나 김정숙이가 야, 좀 나가 있어라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황상 이건 문다혜의 어떤 선택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의 앞날, 정권 교체 후 문재인의 앞날, 저는 감옥행이 유력하다고 막연하지만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의 법보다 주먹 함께 했는데, 역시 지난주에도 서정욱의 법보다 주먹이 여러분들 아주 많이 보신 동영상이 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법보다 주먹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손수키님 질문하셨네요. 이준석의 노무현 옹호 발언이 중도 또는 노빠들의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노빠를 잘 몰라서 이렇게 가서 껄쩍거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노빠, 문빠, 대깨문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가리가 깨져도 라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쓰겠습니까? 아무리 이준석이가 가서 뭐 알랑방구를 껴도 노빠들 표, 문빠들 표가 우리 쪽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수키님의 질문 중에 중도가 있어요. 중도. 중도는 어떠냐? 이준석이 이렇게 다니면 중도편은 좀 가져올 수 있냐? 그것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중도건 우파건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소중한 겁니다. 이 표 한 표를 안 줍니다. 유권자가 이 표를 줄 때는 누구를 보고 주냐 하면 후보를 보고 줍니다. 후보. 후보도 아닌 이준석의 얼굴 보고 줄 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도 이재명이한테 표를 준다면 그 좌파는 이재명을 보고 주는 거지 당대표 한다는 송영길을 보고 표 주지 않습니다. 후보는 유권자는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한 표를 행사할 때는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후보와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 대통령 되고 싶어? 내 한 표가 아니면 당신 대통령 못 돼. 나는 당신하고 1대1로 만날 거야. 이게 유권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대신
나와가지고, 아, 제가 후보 선거본부장인데 제 얼굴 보고 찍어주시죠. 아, 제가 당대표인데요. 제 얼굴 봐서라도 좀 찍어주시죠. 그런다고 찍어줄 한 표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는 후보다. 이게 제가 이번 선거 특집 제가 지금 특강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선거는 후보다입니다. 선거는 후보다. 후보 보고 찍어주는 것이다. 뭐 선대위원회가 거창하게 구성이 되고 선대위원장에 뭐 저명한 누구가 나오고 본부장에 누구가 나오고 뭐 당대표에 누구 원내대표에 누구 이런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선 때 자기는 뭔가 하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표 갖고 온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오로지 후보만이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선거는 후보다. 아무리 당대표가 마음에 들고 선대위원장이 마음에 들어도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찍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후보를 뽑는 거지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니까. 그 점에서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 중도표가 올 거다? 우리 후보가 누군지도 안 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 후보를 경쟁력 있게 후보답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나머지는 후보의 몫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명의 후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일이다. 이제 14명의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마 선언도 하고 출전 채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의 시간은 후보의 시간인 겁니다. 후보들이 시간이 있던 거예요. 후보들의 시간. 이제 무슨 당대표다, 원내대표다, 뭐 국회의원이다, 누구다 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줘야 됩니다. 빠져줘야 돼. 이 무대의 주연들이 아닌 거예요. 대선판의 무대가 쫙 열릴 때 그 주연은, 무대 위에 올라갈 주연은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에요. 대선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손숙희님, 이준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중도표가 오나요? 아닙니다. 후보 보고 오지 이준석 보고 올 표는 한 표도 없습니다. 자, 원격조정님. 원격조정님은 윤석열 엑스파일 리스크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지지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져온다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야권의 후보는 집권 여당이 좌파가 공격하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후보를 엑스파일로 공격하고 장모 법정 구속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표가 떨어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더 표가 결집되는 경향도 동시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표가 얼마나 빠져나갈지도 쉽게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표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적어도 좌파로는 안 갈 거예요. 좌파의 공격 때문에 빠져나가는 표는 좌파가 좋아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야 이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못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 윤석열과 비교적 비슷한 사람한테 갑니다. 대체제한테 가는 거예요. 윤석열과 내가 윤석열을 지지했다면 윤석열의 어떤 점인가가 좋아서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싫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명의 후보 군 중에는 윤석열과 비교적 비슷한 사람이 최재의 형입니다. 문재인한테서 임명받고 같이 이 사정기관에 장을 하다가 핍박받아서 나온 사람이니까 비슷하잖아요. 사람은 많이 다르지만 그 정치적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엑스파일이나 장모 공격이 있으면 바로 표가 빠져나간다. 이거는 우리가 예단하지 못한다. 오히려 표가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표가 좀 빠져나간다면 불안해서 빠져나가는 거지 윤석열이 미워져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빠져나가는 표는 윤석열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후보한테 가게 돼 있다. 그게 최재형이다. 그게 대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최재형이 그러니까 윤석열만 무너지면 내가 하는 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무슨 마타도 흑색 공격을 최재형이 하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예, 객관적으로 표의 흐름이 그럴 수 있다. 예,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이 보신 영상, 관심이 뜨거우셨던 영상은 닥종교입니다. 닥지고 정권 교체, 함수롱 앵커가 진행하는 닥종교의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출연해서 지난 화요일 날 했었던 방송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출마 선언이 화요일 날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그 출마 선언 1시부터 있었죠. 오전이 아니라 1시부터 있었고 기자 일문일답도 있었는데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일문일답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출마 선언을 분석해 드렸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질문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영창님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180석을 상대할 수 있을지요? 오세훈을 보면 좌파 시의원들이 장악한 서울시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예, 오늘 아침에도 보면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에 상당 부분이 삭감되면서 일부 통과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좌파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죠. 시의회나 도의회를 장악하고 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들 입장에서 시장을 자유파한테 뺏겼다고 해서 자유파 시장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 따라오지는 않을 거죠, 당연히. 그럼 내년 3월에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그러면 윤석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닐 거냐? 물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소야대, 여당인데 소수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다. 하는 이 여소야대 구조가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도 최소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최소 2년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야당 정치인들을 다룰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정치력.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청와대에 불러서 밥도 먹어야 될 거고, 또 국회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연설도 해야 될 거고, 또 주요 정치 사안과 관련해서 이른바 협치적 방식으로, 다수파 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통 큰 이 기브 앤 테이크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는데, 국회는 180석의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국가 경영을 하려면 믿을 건 국민밖에 없어요. 이게 윤석열이 아니라 최재형이라도, 안철수라도, 홍준표라도, 황교안이라도, 윤희숙이라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이때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뽑힐 자유파의 대통령은 한시도 국민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야 돼요. 자, 당신들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지 않냐. 근데 계속해서 정략적으로 나를 반대하면 당신들 결국은 국민들과 싸우는 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년 후에 당신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다 죽는다. 2년만 참다가 하면 된다, 나는 그러면. 당신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가 있는 이 법안,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가 있는 이 예산은 아무리 야당이지만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압박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요한 측면은 압박입니다. 압박. 정치에서 상대방 선의에 기대하는 정치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도 선의에 기대해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압박해야 됩니다. 압박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자유우파 대통령은 적어도 2년 후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다수당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국민한테 의지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과의 혼연일체되는 이 소통만이 여소야 대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어떤 후보도 철저하게 인식하고 선거와 선거 이후, 당선 이후에 대통령 준비. 이번 경우에는 3월 9일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5월 10날 대통령 취임해서 할 때까지 한 2달간의 정권 인수위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국민적 지지와 그 공론을 모아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승부처가 된다. 그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태경님, 윤석열 후보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윤봉길 의사 매헌 기념관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호가 매헌입니다. 그래서 매헌 기념관이 양재동 숲에 있는데 그곳에서 출마 선언을 했죠. 윤봉길 의사는 가장 상징성이 큰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가장 상징성이 큰 독립운동가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이제 생가가 예산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데 그 생가에 가서 보면 20대 중후반의 청년 윤봉길이 그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6살인가에 고향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서 상해로까지 가서 이제 시라카 대장을 폭살하고 순국하는데요. 그때 그 과정에서 윤봉길 의사가 그 썼던 글들을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정의입니다. 정의. 뭐 공정이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의입니다. 정의. 제가 이해하는 바 윤봉길 의사의 핵심 가치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롭게 산다. 나라 잃은 식민지 청년으로서 정의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모색했고 행동했던 분입니다. 그 정의라고 하는 윤봉길 의사의 핵심 가치를 잘 받들겠다고 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다짐이 윤봉길 기념관에서의 출마 선언으로 나왔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핫 이슈. 곽상도 의원의 여의도 포차편, 그리고 지난 주말 있었던, 토요일 있었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다 주목, 그리고 지난 화요일 윤석열 후보의 출마선언 직후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함수롱 앵커가 진행하고 제가 분석해드렸던 윤석열 대선 출마선언 분석, 닥치고 정권 교체 이 영상, 이 세 영상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고 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을 제가 지금 답변해 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